안마빨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여인인데 이름은 들어봤나요? 이름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인데 안마빨리. 얼마나 공부를 안 가르쳤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시딸따 마야 알고 야소다라 공주도 알고 뭐 그것만 알아도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성도하셔서 이렇게 1000명의 제자들을 거두고 들어간 수도가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가셨거든요. 왕사성에 가셔서 빈비사라 왕을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귀하고 중림정사를 지어드렸어요. 1000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아무리 숲에 흩어져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면 1000명이나 이렇게 있으면 혼잡하니 또 빈비사라 왕이 자주 가서 찾아뵐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해서 중림정사를 부처님한테 드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출가한 상수제자가 있어요. 사리불과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목련존자는 다 들어봤잖아요.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중림정사에서 부처님 계실 때 출가하셨어요. 본래 다른 외도에 있다가 부처님 법문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림정사에서 또 출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출가하고 그랬지만 여기 이 제가자 중에 수부티가 아니지, 제가자 중에 극고독 장자가 중림정사에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인 이렇게 사위성에 코살라국 사위성에도 꼭 오셔서 안거도 해주시고 법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사위성에 절을 지은 것이 기원정사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은 25번의 안거를 하셨어요. 부처님의 안거는 50번의 안거가 있거든요. 아니 45번의 안거가 있어요.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80세에 열반하셨잖아요. 1년에 한 번의 안거예요. 그러니까 25번 안거했다라는 것은 25번의 여름을 기원정사에서 보냈다. 25번인가 20번인가 하여간에 많아. 이제 중림정사에서도 그 다음으로 많이 보냈고, 기원정사 옆에 보면 동원정사라고, 극고독 장자는 남자가 부잣집 재벌이 그 기원정사를 부처님한테 지어서 공양 올린 거고, 제타태자의 땅과 극고독 장자의 이렇게 재화로 인해서 건물을 지은 거고요. 그 옆에 동원정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사카 여인, 엄마예요. 엄마. 위사카 부인. 여러분들 같은 부인이에요. 보살님이에요. 위사카 보살님이 동원정사를 기원정사 못지않게 크게 지어서 보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녹자모 강단이라고 해가지고 동원정사에서도 정말 부처님께서 설법을 자주 하시고 법회를 많이 열었죠. 이렇게 사위성과 왕사성, 부처님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요. 카필라의 니고로다 숲에도 자주 가셨어요. 부처님이 출생하셨던 그곳에도 자주 가시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사셨다고 해서 제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외살리라고 해서, 지금은 바이샬리라고 그러는데요. 바이샬리, 외샬리. 경전을 보면 외샬리 이렇게 나와요. 바이샬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바이샬리를 왜 좋아했냐면 그냥 문명이 발달돼서 도시가 예쁘고 도시가 좋아서,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꾸며 나가는데, 이 사위성과 왕사성은, 사위성에는 이제 왕 이름이 빠세나디 왕이에요. 바사익 왕이고,
왕사성에는 빈비사라 왕이 그 왕권으로 왕정 정치를 한 거예요. 도시 국가이긴 한데 나라가 크니까 이제 봉건 국가식으로 왕사성엔 빈비사라 왕, 사회성에는 바사이 왕, 빠세나디 왕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왓지 여기 바이샬리는 공화국을 당시 최초의 공화국이라고. 부처님 당시에 열반하신 지 벌써 25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전에 왓지 연맹이라는 공화국이 있었어요.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가버먼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화국이거든요, 지금. 저 북한도 사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긴 해. 근데 거기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완전 독재잖아.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란 말입니다. 그 국회가 있고 또 이제 법을 하는 사법부가 있고 또 행정부가 있고 상권이 분리가 돼 있잖아.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만 권한이 강하고 이러면 뭐 왕정이지 뭐.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잘 분리돼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고 공화국이 아주 안정돼 있다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지.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왓지 이쪽 바이샬리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왓지 연맹을 이뤘어요. 왓지 연맹을 이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번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웨살레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고, 그쪽이 또 상업지역이에요. 도시 이제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래서 상업으로 많이 나라가 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이샬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이런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문화도 또한 대단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이 7,707개의 연못이 있었고 7,707개의 난간, 누각 같은 게 있었고 7,707개의 그 파크, 그러니까 공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조금만한데 너무 과장된 것 같네. 어쨌든 경전에는 7,707개나 되는 많은 연못과 그리고 정원과 그리고 누각이 있었다. 그걸 보면 문화도 대단했다. 그 중에 이제 이 나라가 번성하게 하는데 암마빨리가 한몫했다. 암마빨리란 여성이 한몫했다. 이 당시에 BTS다. 암마빨리 혼자 다 이제 그 나라를, 바이샬리를 굉장히 부자 나라로 만들었다. 뭘로? 미모로. 미모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게 이제 좀 황제지 같은 기녀입니다. 사실은 기녀가 얼마나 유명하면 바이샬리를 부자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면서 기녀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일대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분은 고아예요. 버려졌어. 태어나서 딱 눈 뜨니까 이제 망고나무 숲이었어요. 누가 망고나무 숲에다 버린 거예요. 버린 아이를 그 망고나무 숲을 관리하던 정원사가 보고는 거둬들인 거죠. 근데 얘가 성장을 하면서 너무나도 예쁘게 성장을 하는 거지. 예쁘고 한 살 먹을 때마다 예쁜 게 더 업그레이드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주워온 아빠만 예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그러고, 예쁘다는 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다 예쁘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 일대에서 이제 웨살리에서 전부 다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웨살리에서 다 예쁘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은 다 누구 거죠?
여자들은 다 누구 거였겠어 옛날에는 왕거지. 왕거지. 뭐. 그래서 이 왓츠 연맹의 연맹이니까 왕자들이 다수 있었어요. 이 안마빨리가 안마라는 뜻은 이게 망고나무라는 거거든요. 망고나무라는 뜻이에요. 망고나무에서 주워온 예쁜 애라고 해서 안마빨리를 하는 거예요. 이 왓츠 연맹의 왕자들이 다수 한 10여 명, 20명 정도 되는데 아니 안마빨리가 너무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찾아와서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왕자들도 있었는데 너무 한 번 보면 그냥 경국지색이라니까. 경국지색. 양귀비도 아니야. 양귀비는 미모 축에 들지. 안마빨리에 비하면 나라를 일으켰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왕자들이 보고 가면 상사병. 그래서 너도 나도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마빨리는 참 난감해진 거죠. 쟤들은 날 좋아하지만 나는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다들 왕자들을 모이게 하고는 선언을 했어요. 나 비혼주의다. 이러면서 나 비혼주의야. 나 결혼 안 해. 그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 기녀를 하겠다. 저는 여기 왕자 여러분들의 모두의 것입니다. 저를 그냥 마음대로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안마빨리가 기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망고나무 숲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이 아버지 양아버지가 망고나무 숲을 안마빨리에게 줘서 안마빨리가 여기다가 이제 기루라고 해야 되나? 기루를 차려요. 여기다 기루를 차려가지고 여기에서 영업을 해요. 근데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영업으로 인해서 바이샬리 국가가 2배 정도, 3배 정도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왕자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안마빨리랑 같이 술 마시고 뭐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왕자들에게 비싼 값, 뭐 1억이겠지 한 번 만날 때 1억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왕자 아닌 다른 부잣집이 있잖아요. 부잣집 청년들이 나도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당시 상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는 또 다른 남자는 1억이 아니고 2억. 왕자 아니잖아. 너들은 2억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부를 쌓았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유명해져가지고 그 일대 뭐 코살라고 막 또 이렇게 마가다고 이외에 많은 나라에도 유명해서 바이샬리에 오면 코스처럼 부자들에게 그래서 이 바이샬리가 매우 부자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마빨리에게도 운명의 남자가 생기게 돼요. 어떤 남자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그 왕사성의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이 아니 왓츠 연맹 웨살리를 보니까 야 나라는 조그만한데 점차로 부자가 되고 야 저러다가 우리를 넘보겠다. 그래가지고 쟤들은 왜 부자가 되는 거지? 해서 연구를 했더니 안마빨리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의 왕 빈비사랑이 우리도 국가에서 기녀를 키우자. 우리도 국가에서 기녀. 저 하는 날 너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얘기해 줄까요? 네. 그 빈비사랑이 우리도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BTS를 키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견학을 가요. 직접 가가지고 안마빨리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본다고 갔더니 한눈에 반하게 돼요. 안마빨리에게 구애를 하죠. 참 나쁜 놈이지 사실은. 빈비사랑 자기 부인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왕사성에 미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여기로 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여인 보고는 반했다고 이렇게 구애를 해요. 결국은 합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왓츠의 이런 그 다른 왕자들이 되게 열불이 났지만 워낙 강대국의 왕이니까 뭐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아들을 낳게 돼요. 그전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암마빨리가 키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처님이 이 도시국가에 찾아오게 돼요. 부처님은 암마빨리를 보러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처님은 당시에 이 도시 저 도시 안거가 되면 항상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안거를 보내고 또 안거가 아닐 땐 유행을 떠나고 이 도시에서 며칠 있다가 저 도시에서 며칠 그렇게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왓지 연맹으로 유명한 바이살리, 외살리로도 안거를 지내러 와요. 이 암마빨리는 빈비사랑이 또 독실한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독실한 부처님 제자라서 이제 빈비사랑이 암마빨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죠. 부처님 이런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암마빨리 다른 고객들도 부처님 제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처님이 바이샬리로 와서 안거를 지내자. 암마빨리도 빨리 가가지고 부처님을 뵈야겠다 해서 부처님을 친견하자. 이제는 암마빨리가 반하게 돼요. 누구한테 반했다? 그렇죠. 외살리를 부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정치적으로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안정이 돼 있고 나라가 도시 정비가 매우 잘 돼 있었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안거를 여기서 보냈는데 암마빨리가 와가지고 부처님을 뵙자마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진짜 법에 기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에 반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암마빨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남자에게 너무 시달렸어. 본인의 뜻이었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예쁘다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생활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법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환희심이 엄청 크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암마빨리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그전에는 자신의 길이 아니었어. 남이 자기 예쁘다고 해주니까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녀가 됐고 자기 의도가 아니었어요. 기녀가 그럴 때는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자기가 할 때는. 그러니까 암마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를 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어떤 처신을 할까를 늘 해서 그렇게 그쪽 방면에 성공을 한 거고요. 부처님을 만나고는 법을 만나고는 나는 법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시주도 많이 하시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해요.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부처님한테 대중공양을 올려야겠다. 이 공양이 당시에 부처님하고 같이 다니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아서 공양을 올리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는 기루 그 동산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겠다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청을 드리니까요. 부처님은 당연히 공양청을 받죠. 부처님은 이제 직업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속세 사람들은 직업을 많이 가리고 기녀인데 거기에 왜 스님들이 1000명이나 되는 스님이 기루에 가가지고 공양을 드셔. 소문이 안 좋겠네요, 그죠? 스님이 스님들이 여기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신심 있는 신도들이 말리겠죠. 스님 거기가 어딘데 거길 가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도 있을 수도 뭐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정성스러운 암마빨리의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봤어요. 너무 기뻐서 공양청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공양청을 드릴 때만 해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위축감에 걱정도 됐습니다만 부처님은 평등히 공양천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안마빨리가 기뻐서 막 기루에 말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왕자들을 만났어요. 왕자들이 놀러 가다가 본 거야. 근데 아는 척을 안 하고 쌩 깎고 가네? 야, 너 왜 그러니? 우리 중요 고객이잖아. 왜 그래? 했더니 잡아서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왕자들 미안. 내가 잠시 너무 기쁜 나머지 너희들을 못 알아봤다 했더니 왕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어우,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야, 그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같은 중요 고객을 그냥 흘리고 간다 이거냐. 그러지 말고 그 마음에 왕자들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을 빼놓고 다른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그렇지 않아도 빈비사라 왕 때문에 심사가 불편한데 또 다른 중요 경쟁자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왕자가 이 안마빨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면 안 되냐? 우리에게 양보를 해라. 돈을 더 줄게, 2배로 줄게. 너희들이 경비에 기루에서 하는 그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비에 2배를 줄 테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라 했더니 안마빨리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왕자들이 일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뵙고 나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청을 했어요. 부처님, 저희들이 외살리에 오신 부처님에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거 알지만 그 선약보다 우리들은 이 왓지연맹의 왕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부처님을 공양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득을 했어요. 부처님이 거기 가서 먼저 공양 드시면 안 되죠. 우리가 왕궁에 와서 왕이 주는 왕의 공양을 드려 이걸 해야죠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겠어요? 거절하셨어요. 부처님도 거절하셨어요. 부처님 평등하셨으니까. 먼저 선약이 있는데 이유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왕자나 안마빨리나 뭐 똑같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마빨리가 처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이후로 정말 법에 흠뻑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아간 거야. 근데 법을 만나고는 자기가 만드는 세상, 부처님이 만들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진정 좋아서 하는 법을 따라가는 길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절에 오기 전에는 주부로서 집에 이렇게 배우자하고 아들딸 거기에 꼭 매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대로 기도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니까 부처님 법을 듣고 하니까 마음이 환희심이 나잖아. 환희심 안 나요? 안 나면 내 잘못이지. 부처님 법 해야 되는데 전하는 법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별 감동 안 하고 뚱하고 내 마음속에 야 정말 부처님 법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내일 또 가야지. 나 부처님 법대로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난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 만나서 그렇게 수행하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네. 진짜요? 네. 진짜라니까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안마빨리는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아들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요. 아들을 공양 올린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출가시켜요. 자기 아들을. 부처님한테 자기 아들을 제자로 키워주세요 해서 이 안마빨리의 아들이 출가해서 발심을 하고 깨달음을 이뤄요. 심지어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요. 수행의 최고 단계가 아라한의 경지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안마빨리를 찾아와서 안마빨리에게 법문을 하고요. 안마빨리는
정말 감동에 감동, 그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와서 법무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진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마빨리도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결국 안마빨리도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마빨리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처님 이야기는 뭐 이렇게 그 여성에 관계된 이런 좀 이제 야한 얘기도 좀 있어요. 말고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랑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낙태 금지 법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어요. 미국에는 연방 법원이 있어요. 연방 법원이 있는데요. 이게 연방 대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연방 대법원이 그 역할까지 다 해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면 대법원의 이제 이런 권한이 훨씬 더 컸겠지. 근데 연방 대법원에 이렇게 여기에서 결정을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금지한 거죠. 뒤로는 하고 뭐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이제 금지하도록 했고, 이렇게 금지를 하면 51개 주나 되는, 미국은 이제 주가 한 주가 거의 나라급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경제고 뭐 큰 주도 되게 많죠. 51개 주가 전부 다 이 법안을, 최상위 법안이니까 이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 법에 모두 다 저절로 나중에 결국은 다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2019년도에 낙태를 허용을 해줬어요. 법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70년대 이제 이렇게 제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90년대까지 거의 뭐 70년대 80년대죠. 이때는 나라에서도 낙태를 권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법은 금지였어. 법은 이제 금지였는데 하나만 낳자, 둘 낳아서 뭐 하자, 하나만 낳자, 이런 시대는 의무로 낙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가 뭐 이렇게 거의 권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더 윗세대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명, 두 명은 기본적으로 낙태를 다 했어요. 보면 많게는 7, 8명까지 낙태하고 심한 경우는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낙태를 거의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0대, 30대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 문화처럼 그냥 너도 나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금지된 거, 이게 자유롭게 된 거는 겨우 2019년도나 돼서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라고 된 거고요. 미국은 1973년에, 우리나라 2019년도인데 1973년에 낙태를 해도 돼야 허용한다라고 그런 법안이 통과됐죠. 그때는 이게 진보적인 데서는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보수적인 데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진보주의자들이 좀 대법원에, 미국의 연방법원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알아야 되는 일반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를 FRB라 하죠. 이 FRB를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이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뭐 관심이 안 가져도 돼. 근데 내가 대출에 몇 천만 원이라도 대출이 있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페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거기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낮추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똘마니라 해야 되나? 따까리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곳이 돼버려서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안 되고 세계 뉴스를 봐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 세계 정치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여요. 뭐 부동산이 막 이만큼 올랐다라고 그러는데 뉴욕 부동산에 오른 거 비하면 우리나라 오른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세계 부동산 경기 추이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뭐 올랐는데 어쨌든 세계 경제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하는 것들이 장난이라는 것들밖에 안,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빅스텝 해가지고 며칠 전에 0.75% 올랐잖아요. 금리를. 그러면 이제 지금 1.75예요. 1.75, 1.5, 1.5이거나 1.75거나 이러거든요. 다음 달에 다시 0.75를 올린대. 그럼 2.5인가요? 2.5가 되잖아. 올해 안에 3%를 넘긴다라고 그런 거 얘기도 있잖아요. 올해 안에 3%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3%대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최소 3.25라도 돼야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럼 시장금리도 이 정도는 되는 거고, 그러면 대출금리는 얼마 되겠어요? 대출금리 7%에서 10% 된다는 거죠. 실감 되나요? 올 연말쯤 되면 대출금리가 7%에서 10%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무 힘이 없어. 우리나라 대출금리 이만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누르고 눌러도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대출금리 지금처럼 6%, 5에서 6%로 그냥 놔두고 있다. 윤석열을 계속 눌러가지고 놔두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디폴트.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자본들이 다 외국에,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금액이 필요가 없어. 또 금리를 더 좋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걸 다 빼가지고 다 미국으로 다 가져가면 환율이 1,300원인데 지금 1,500원, 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출금리가 많게는 10%, 좀 적으면 7점 몇 프로, 한 8% 정도는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 대출금리가. 그럼 가슴 떨리지 않아요? 심장 떨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런 것이 그런 결정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한 것처럼 연방 법원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이 너무 세. 그냥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연방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법안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지금은 낙태 금지 법안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용하지만 우리는 지금 금리가 더 이제 이렇게 이거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보다 지금 더 시끄러운 거는 낙태 금지 법안 때문에 더 시끄럽고 있어요. 낙태 금지를 법안을 푸른 쪽이 이제 대체로 진보적이고, 국민들은 61%가 낙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님은 낙태 금지를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죠? 스님은 여러분 금지하세요. 금지. 그 미국인의 대부분들은 낙태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 의사다. 뭐 이렇게 살생이든 아니든 개인의 자유 의사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 61%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은 왜 거꾸로지? 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은 왜 그러냐? 연방 법원에 근무하는 자가 대법원이 9명이거든요. 대법원장 1명에 나머지 판사들 9명인데 이 9명 중에 6명이 보수 쪽이고
3명이 진보 쪽이에요.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그전에는 5명, 4명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진보 보수가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런데 근래 이 미국이 정말 이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도 좀 이상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연방법원도 이상한 게, 대법관 임명이 되면 종신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임명되면, 내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 48살 보살님이 임명됐거든요. 48살 여성이 임명됐어. 이 사람이 48살에 임명됐으니까 9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40년을 그냥 이제 죽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에 임명되면 100살까지 살면 그냥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연방 이 9개의 자리가 잘 안 나와. 10년에 한 명 나올까 나올까요. 다 오래 살잖아,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신의 위치에 다다른,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되면 그냥 종신직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의 호칭을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저스티스. 정의 그 자체. 저스티스라는 건 정의거든요. 대법관에 부르는 별명이 저스티스라고. 나도 좀 저스티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나도 좀 여러분들이 저보고 저스티스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그냥 걸어다니는 정의인 거야. 걸어다니는 정의. 말과 행동이 그냥 정의 자체인 거예요. 무슨 이제 어벤져스 같은 어벤져스급인 거야. 완전히 저스티스니까. 근데 종신직이라고. 심지어 여름에는 석 달간 휴가까지 가. 주 40시간 근무에 뭐 여름에는 석 달 휴가까지 가고요. 일은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본래 이제 대법원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는 법안 중에 10%만 자기들이 해. 그것도 하고 싶은 것만. 나머지는 다 내려보내. 야, 진짜 꿀보직이지 않아요? 세계에서 이런 꿀보직이 어디 있겠나, 세상에. 그런데 이들이 보수파가 6명이 되고 진보파가 3명으로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것도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가 복이 어마무시하게 많긴 많은 것 같아. 대통령도 했지. 거의 떨어지긴 했어도 이제 본인이 말실수만 안 했어도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만두게 된 거지. 복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제 연방준비 법원에 있는 대법관 한 명 자기 사람으로 딱 밀어넣고 밀어넣고 자기 없는 줄 알았는데 죽기 2달 전에 이쪽 진보 쪽에 어떤 보살님이 갑자기 죽어요. 안 죽으려고 막 엄청 애썼거든. 트럼프 있을 때 죽으면 안 되거든. 자기는 트럼프 있을 때 죽으면 대법원이 균형이 바뀌냐. 임명은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있을 때 안 죽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트럼프를 엄청 욕했거든요. 사기꾼이라고 막 했던 여성 판사, 여성 대법관이 참 본인이 그렇게 욕했는데,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욕했는데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자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가 48살짜리 굉장히 보수적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6대3이 돼서 나온 판결이 얼마 전에 총기 소지 할 수 있다. 총기 소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해도 된다라는 법안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남동 걸어가고 있는데 총기 소지 갖고 사람들이 총을 다 들고 다니고 있으면 성남동 가겠어요? 뉴욕 멀스트리트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총을 갖고 다녀.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해달라는 법안을 넣은 건데, 법을 한 건데, 이 보수파들은 총기 소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보수파고, 진보주의자들은 총기 소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이든이 이제 진보주의고, 트럼프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총기 소지는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해도 된다고 버젓이 대법원에서 그것도 6대3으로 통과를 한 거고, 낙태 금지에 대해서도 6대3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6대3으로 완전히 기울였고, 그리고 이 6대3의 비율은 이 사람들이 9명 중에 누가 빨리 죽거나 빨리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돼, 변화가 해야 되는데 최소 10년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럼 계속 보수적인 법안들이 계속 통과가 될 거예요. 난감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 이제 낙태 금지인데 여러분들 오늘 백중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들 올리셨고 하겠지만 더 이제 마음을 더 쓰여서 이렇게 백중기도 때 혹시 낙태한 태아 연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올리시고, 또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낙태해서 태아 연가가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낙태 연가는, 태아 연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그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빨리 끝낼 테니까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10분 이내에 끝낼게요. 이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10분 이내에 빨리 끝낼게. 아니 중요한 거니까. 낙태 연가의 영향력. 알아둬야지. 이거 알아둬야 돼요. 낙태 연가의 영향력. 낙태 연가의 영향력. 그러면 이제 그냥 성인 연가. 성인 연가. 여기 이제 노환 연가. 요거 중에 영향력이 제일 강한 거는 어떤 연가가 영향력이 강할까요? 낙태 연가가 제일 1번으로 강할까? 여기 성인 연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 말고 40, 50대에 돌아가신 분, 20, 30대, 40, 50대에 돌아가신 분,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 어떤 게 악영향을 제일 많이 줄까? 1번, 2번, 3번. 악영향은 이제 집착이 많은 연가가 악영향을 많이 주죠. 낙태 연가가 다 집착이 많냐? 이건 아니에요. 낙태 연가 중에 일부가 집착이 많을 수 있어요. 성인 이렇게 20대에 죽거나 30대에 죽거나 한 연가가 다 집착이 많냐? 아니에요. 그런 연가가 있을 수 있죠. 연세가 많으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은 제일 한이 별로 없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99세도 나 죽기 싫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 나 더 살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집착이 많은 연가, 특히 천도가 안 된 연가. 집착이 많으면 천도가 안 되거든요. 잘. 천도가 안 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천도가 안 된 연가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향력은 일단 천도가 이 세 연가들 중에 천도가 안 된 연가가 영향력이 크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현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 전생의 나. 전생에서 지어서 넘어온 게 있잖아. 전생에 내가 뭘 했다라는 거. 전생에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영향을 받잖아.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렇게 현재의 나와 전생의 나, 그리고 조상, 유전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또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우리의 현재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죠. 내 삶을,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냐?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작용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오고 싶어서 왔다. 전생이 날 보냈다. 조상이 날 보냈다. 황룡사로 조상이 날 보냈거나, 백중기도 그 초하루고 이러잖아. 조상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전생이 날 보냈어, 황룡사로. 그리고 현재 내 의지로 왔어. 이 세 가지가 중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는 천도되지 않은 강력한 영가가 있을 수 있어. 이 낙태 영가 중에 좀 센 경우도 있어요. 동자 영가 뭐 이런 게 좀 센 것도 있어요. 처녀 총각 영가 뭐 센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좀 강도가 10이다. 다른 영가는 1밖에 안 되는데 좀 세다 하고, 세다는 걸 가정하에 우리가 여기 이 현재와 전생과 조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상의 복이 많다. 조상 복이 있다. 전생의 복을 많이 줬다. 현재는 삐리하다. 이제 그렇게,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조상이 이 복이 많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데 현재가 삐리한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조상과 전생이 좀 복이 많으면 현재 내가 복이 많을 확률이 높은데, 뭐나 이제 그 있잖아, 그 이재용 아들이라고 해서 다 정상이고 훌륭하냐? 아니라고. 막 나가는, 아니 장재원 아들 봤잖아. 장재원 아들 그 사고 치는 거 봤잖아요. 좀 개판이잖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조상이나 전생 이런 건 좋아도 본인 현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영가들은 나에게 딱 왔을 때 내가 현재에 정념을 가지고 있다면,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현실 대응을 잘하면 별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백중 때 이렇게 천도도 해주고 한 번씩 천도제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원혼인 영가가 있다더라도 정견으로 무장한, 올바른 견해로 무장한 그런 현재의 나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형견으로 무장돼 있냐고. 이게 이제 뭐지? 공격력 10이나 되는 엄청난 이제 그 원혼 영가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집안이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막 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겨, 고발들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돼. 그때 정견을 유지할 수 있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생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이 전투력이 센 이런 영가를 하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위 1%, 상위 5% 내라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현재, 전생, 조상 이런 것에서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조상 천도제, 백중 이런 기도, 공덕을 심어주는 현재의 내가 전생이나 조상을 생각해서 전생의 나를 이 전생의 나를 뭘 하겠다라는 건 업장소멸이거든요. 업장을 소멸하겠다라는 거고, 조상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조상 천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업장 소멸을 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해야겠다라고, 조상 천도를 하겠다고 백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전투력이 10이나 되는 그런 영가가 왔을 때 조금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때리러 오는 그런 영가를, 이렇게 때리러 오는 영가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 맞아야 돼. 맞았을 때 내가 맨몸으로 맞느냐, 아니면 갑옷을 입고 맞느냐. 갑옷을 입고 맞느냐, 맨몸으로 맞느냐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건 갑옷을 입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전투력이 10이나 되는 얘가 때리는 것도 길게 때리기도 하고 조금만 때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계속 내가
현재인 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막 인생 망했다면서 비관하고 그러면 얘는 더 신나서 더 때려. 있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더 때린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맞아봤어요? 옛날 아빠가 엄마를 맨날 때리는데 뭐 이렇게 가만히 더 때려. 뭐 이제 그리고 자주 더 반항하고 이렇게 같이 막 세게 막 싸우고 그러면 좀 덜 하고 좀 무서워도 하는 하는데 어쨌든 전투력이 심한 거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 때 더 약할 때 더 나한테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해거나 뭐 마음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건강이 약해지거나 그럴 때 이 영가들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할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연달아 계속 온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면 나 안 좋아서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우울해 죽겠는데 영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안 좋을 때는 연달아 오게 되는 이유가 내가 안 좋으면 나의 전투력이 약하거든요. 나의 방어력이 약해져.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것들이 삐질삐질 삐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격 당하면 더 약해지고 더 약해져. 그러면 바닥까지 쭉 내려가요. 나의 기운도. 근데 이 어느 정도 바닥까지 안 내려오면 이제 다 털린 상태지. 이제 영가도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풀었고 이제 해서 나도 이제 만큼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더 나빠질 때가 없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때가 돼야지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돼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 또 상승이 되겠지만 얘가 이제 왔다가 이제 한 몇 방 많이 치고 지진맥진하게 해놓고는 잠시 얘도 물러갔다가 내가 또 정신 차리면 또 와. 아이고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 천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가만히 있고 하면 와서 좀 괜찮을 때 또 와서 또 때리고 와서 또 때리고 와서 또 때리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마다 천도를 자꾸 해주고 기도를 자꾸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몸이 약하고 돈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한 개도 안 부럽지가 않아.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너네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한 개도 안 부러워. 멘탈이 좀 갑이어야 된다고.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랑하고 옆에서 자랑할 때 자기 비관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그 틈을 타고 태아 영가든 어떤 영가든 영가들이 원한 있는 영가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의 태아 영가, 나랑 관계 있는 영가, 또 다른 나랑 이제 그 관계 있는 조상 영가, 이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건 알 수가 없어. 내가 태아 영가를 낙태를 했는데 이 낙태한 영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를 너무 자기 검열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인데 그 삶이 너무 우울해져. 낙태는 뭐 다 많이 하셨고 낙태한 영가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영가도 많이 있어. 그런 영가들이 영향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요. 내가 약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가가 오든 아니면 다른 악업이 오든 이 전생과 조상 이것도 내가 약해지면 삐질삐질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멘탈을 정신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떤 뭐 전생이든 전생의 업이든 조상이든 나한테 이렇게 삐질삐질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태아 영가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옛날에 낙태를 했는데 애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나? 애 때문에 뭐가 안 되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